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은 빨갛고 입안은 헐어 있고 그래서 양치질만 해도 막 찌릿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. 병원에 가도 뭐 피검사상 이상 없습니다. 이런 말만 듣고 아, 답답하다 했던 경험이요. 오늘 바로 이 문제, 이 반복되는 눈 충혈과 구내염에 대해서요. 백록담 한의원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니 왜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몸은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? 그 숨겨진 의미를 같이 찾아보시죠. 그 최 원장님 글에 소개된 30대 여성 환자분 사례가 딱 그런데요. 뭐 스트레스가 좀 심하거나 야근으로 잠을 잘 못 자면 꼭 어김없이 눈이 충혈되고 심지어 시리기까지 하고요. 또 입안에는 그 조그만 궤양들 있잖아요. 그런 게 생겼다고 해요. 비타민 먹고 안약 넣어도 그건 그때뿐이고 계속 반복되고. 근데 병원 가서 뭐 혈액 검사 다 해봐도 뭐 CBC, 간 수치, 염증 수치, 뭐 자가 면역 항체 이런 거 전부 다 정상. 아,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. 그쵸. 네, 정말 그렇죠.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눈하고 입이 같이 말썽일까요?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거든요. 우리 몸에서 눈, 코, 입, 그리고 목구멍까지 이게 해부학적으로 보면 점막 연관 림프 조직이라고 해서요. MALT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나의 큰 방어 시스템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. 아, 연결이요? 그럼 무슨 연결된 통로 같아서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도 영향을 주기 쉽다. 뭐 이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통로 같은 개념이죠. 거기다가 신경계 연결도 중요해요. 눈하고 입 주변의 감각은 그 3차 신경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거든요. 그리고 스트레스나 피로에 반영하는 자율신경의 조절도 같이 받고요. 아, 자율신경까지요? 네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교감신경이 막 흥분하면 눈이 충혈되면서 동시에 입안도 마르고 그러면서 궤양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예요.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거죠. 이야, 그렇군요. 그래서 눈이랑 입이 같이 아플 수 있는 거였네요.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요. 왜 이렇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피검사는 정상일까요? 이게 참. 네, 그게 바로 현대의학에서도 요즘 주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. 전임상 자가 면역 상태, 영어로는 프리클리니컬 어로이뮤니티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요. 정식으로 진단명을 딱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몸 안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. 전임상 상태요. 그럼 병으로 진단된 건 아닌데 이미 몸속에서는 뭔가 진행 중이다. 약간 병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가요? 네네,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혈액 검사로는 아직 뚜렷하게 뭐가 안 잡히지만 특정 면역 경로, 예를 들면 TH17 같은 경로가 먼저 활성화되면서요. 눈이나 입, 아니면 장 같은 점막 부위에서 먼저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몸은 분명 불편한데 일반적인 그 검사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회색지대인 셈이에요. 아하,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유 신경성이에요. 피곤해서 그래요. 이렇게만 넘길 게 아니었네요, 진짜. 어쩌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등 같은 걸 수 있겠어요. 최현승 원장님 글에서는 한의학적인 관점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시던데 이런 검사로는 잘 안 잡히는 신호들, 한의학에서는 좀 어떻게 보나요? 네, 맞아요. 한의학은 바로 이런 회색지대, 그러니까 아직 병명은 딱 없지만 몸이 불편한 상태, 이걸 미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다루는데 강점이 있거든요. 단순히 염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과 패턴을 파악하려고 해요. 원인과 패턴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다 싶으면 이건 간화가 위로 치솟아서 눈이 충혈되고 입이 헌다 이렇게 보고요. 또 과로나 수면 부족으로 몸이 좀 허해져서 나타나는 증상 같으면 이건 음허화동, 그러니까 허한 열이 위로 뜨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와,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혈액 수치 같은 게 없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나 뭐 양상 아니면 생활 습관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뭐 스트레스성 열 패턴이라든지 뭐 만성 피로성 허열 패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접근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증상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원인 패턴을 찾아서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려는 거죠.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접근법이에요. 아, 결국 이 반복되는 눈충혈과 구내염이라는 게
그냥 뭐 사소하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나 자율신경계 아니면 전반적인 에너지 균형 같은 게 흔들리고 있다는 되게 중요한 신호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최 원장님은 이걸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뭐 쇼그렌 증후군이나 베체트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성 피로나 불면증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더라고요. 네,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 눈충혈과 구내염이라는 사실 되게 흔한 증상이잖아요. 이게 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이나 모두 이 진단 이전의 회색 지대를 이해하려는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살펴봤습니다.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. 우리 몸은 진단명이 딱 붙기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죠. 이런 작은 신호들이 어쩌면 여러분 몸 전체의 균형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첫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최현승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 초기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반복적인 증상들 있잖아요. 여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, 이것이 나중에 어떤 공식적인 진단명이 내려지기 전에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그런 미묘한 신호는 또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